오늘 미국장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혼조세로 끝났는데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 오르다 내리죠. S&P 500 지수 올랐다가 내려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눈치 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완전히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내렸고요. 올라오다가 다시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내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고, 석유 재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재고가 이만큼 늘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의 재고가 기대치보다 훨씬 높으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구리 가격도 거기에 상응하면서 구리도 움직임이 좀 안 좋아서 구리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오늘 주식장은 여기 보시면 유틸리티 하고요. 1.28.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비재, 필수 소비재. 요 세 가지 영역이 가장 나왔거든요. 그리고 맹위를 떨칠 것 같던 금융주는 오히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 비민감주 쪽으로 움직이면서 버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안 좋게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나왔었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보면은 밑에 걸 먼저 보면 산업지수 관련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고, 좀 내려가는 게 이제 리테일 쪽하고 서비스 쪽이에요. 녹색이 리테일이고 서비스인데, 그래도 과거 추세에 보면 높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번에. 건축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관련된 인식 지수를 보면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고용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경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뭐 PM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크게 우려할 만큼 내려가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 EU하고 미국은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지수거든요. US 컨퍼런스 보드고, 이게 우리나라 심리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지수는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부모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상황 하고요, 기업들 중에서 언택 쪽에 잘 대응한 기업 혹은 자영업자분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전부 다 문제를 다 겪으면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제 전반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아주 경기 수축 국면에 곤두박질 치는 것만큼 세게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패닉 상황에서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단기 매매 액션을 하려고, 모멘텀을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닉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 사람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굉장히 빨리 올라왔던 인플레이션이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겠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빨리 올라갔던 게 상대적으로 빨리 식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일정 부분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압력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옆으로 개걸음을 친다는 개념이지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밑으로 아래로 빠른 속도로 빠지지 않는다는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발언이 나왔던 뭐 영란은행장이 양적 그 축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매집하는 거는 안 멈추는데 금리는 미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라가르드 ECB 총재께서 테이퍼링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권 매집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연준이 테이퍼링을 뭐 11월 달에 선고하고 내년 뭐 중반이면 끝나고 내년 하반기면 금리를 올리겠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이나 어떤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게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시기가 빨라지겠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면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헝다 살리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볼까요? 기사 입력은 9월 29일자고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이윤정 기자신데, 여기 보면 성진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분, 헝다그룹이 성진은행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국유기업인 선양선진금융지수에 매각하기로 해서 일부 자금 약 1조 8천억 원의 지급을 확보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기사에는 채권이자 지급 등 당장 급한 유동성을 넘기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기사에는 이 매도 금액은 헝다그룹이 이 성진은행에 안고 있는 부채가 있겠죠. 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권이자를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 당국이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게 헝다그룹의 자산 일부를 매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관계자 말을 인용했는데, 그래서 일부 업체는 이미 실사에 착수했고, 광저우시사나 광저우건설투자그룹은 헝다의 광저우 축구장과 주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120억 위안에 매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금융 쪽, 건설 쪽에 공공이 투입되게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여파가 큰 개인 금융 쪽하고, 그 다음에 개인 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쓰나미처럼 쓸려나가도록 놔두질 않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헝다 사태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헝다그룹은 파산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관들이 투자한 대규모,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 그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청산해서 주는 자금 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무 조정을 거치고 거쳐진 이후의 부분들을 공공이 인수하면서 담아갈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에 동영상 촬영한 거 보면 2012년도 사례가 나와 있었죠.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의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혹시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신용자 축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안 좋은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자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마진콜을 맥스로 쭉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식 투자를 맥스로 마진을 하고 있는데, 신용자를 그래서 주식을 맥스로 사고 있는데 주식이 한 지수상 10% 정도 빠지면 개별주들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주식들은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거의 마진콜에 대응을 못하면 그게 깡통계좌, 반대매매로 날아가면서 깡통계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반대매매가 또다시 주식을 밀어내리면서 또 다른 계좌의 깡통계좌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행위는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추구 전략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당국이 신용 팽창이 계속되는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SNE 리서치 데이터인데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우리나라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CATL이 글로벌 탑이거든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이었는데 CATL로 넘어가고 있어요.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 내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수 시장이. 그거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삼성 SDI는 오히려 점유율이 줄었어요. 누적 점유율이.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늘어났고 SK 이노베이션은 유지한 수준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국내 쪽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인데 국내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별주가 아니라면 그냥 시장 이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중국 쪽에 있는 타이거 그 전기차 솔레3 전기차 관련된 그런 ETF도 사용을 할 만한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를 했고 지금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차의 개별 주식이 아니고 섹터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직 눈치 보기를 하는데 그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임박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국가부도. 이 중에 MBC 뉴스 보도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전재훈 기자께서 올리셨고 9월 27일자로 올리셨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가 핵심이에요. 연방정부의 셧다운 방지와 부채 한도 상향, 그 다음에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밑에 보시면 공화당은 바이든이 추진하는 3조 5천억 달러 예산이야말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증세로 기업 투자의 의욕을 꺾는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복지 예산 3조 5천억 달러 때문에 공화당이 부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예를 들이면 결과적으로는 한도가 제대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일부 공무원들 급여가 지급이 안 되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부 그 공공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이런 사태가 아마 몇 주 갔을 거요. 그리고 나서 법안이 통과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S&P든가요? 그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주식시장이 세게 한번 밀려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물론 그때는 그 이전에 2011년도 상반기 한 3월달에서 5월달인가요? 그때부터 뭐 남유럽 금융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시장 자체가 꾸물꾸물 하던 상황에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요번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치에 대한 탄력 부분이 사라졌죠. 지금 출구 전략 얘기들이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출구 전략 부분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얘가 진짜 법안이 빨리 통과 안 되면 제니 옐런이 10월 18일까지 통과 안 되면 국가부도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진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재무부의 그 계좌거든요. 현금이 쪼쪼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좀 지나면 바닥으로 붙을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는 좀 배워야 될 것,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배워야 될 것 좀 알고 가셨으면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는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움직임입니다. 빨간색이 월쇼 미국 주가지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되는 행위인데요. 경기가 수축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로 진행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출구 전략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출구 전략이 있기 임박해서도 아니 전에 항상 주식시장은 정점을 찍고 갈 방향을 잃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요. 이때는 IT 버블 이후에는 2004년도 초반기까지 흔들리다가 2004년도 후반기에 그 흔들림을 끝내고 올라갔거든요.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이때는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처음으로. 이거는 2004년도 아마 6월 달인 겁니다. 금리 올린 게.
그런데 2015년도 상반기 한 3, 4,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개걸음을 치고 있다가 2016년도 상반기까지 크게 흔들렸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흔들렸고 또 굉장히 세게 흔들렸습니다. 2번. 얘도 추세적으로는 초반부에는 덜 흔들렸다가 후반부에 싹 한번 밑으로 세게 밀려 내려가고 다시 반등했거든요. 지금도 그 시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경기가 수축되고 탄력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뒤에 테이퍼링, 출구 전략이 좀 심화되기 전에, 이미 전에 수개월 전에서 길면 1개월 전에 신용이 극대화됐던 걸 줄여야 돼요. 이 기사가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신용을 맥스로 가져가다가는 이런 급격한 조정 국면에서 깡통 계좌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깡통 계좌는 요 시기에도 한번 나오고요. 이런 시기에. 그 다음에 정점에 가서도 한번 나와요. 붕괴되면서.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맞지 말자 이거죠. 이걸 잘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억을 못합니다. 사실. 근데 기억을 잘 하시면 신용을 이용해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상황을 잘 위기를 모면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크펀드거든요. 아크펀드가 이 고점 대비 쭉 빠졌는데 지금 거의 3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이게 올해 2월 달쯤에 정점을 쳤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 검은 게 다우, 그 다음에 보라색이 나스닥입니다. 이게 3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속도로 아크펀드가 올라갔었죠. 뭐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거의 뭐 따더블 이상씩 막 났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투자한 분은 그렇게 이익을 맥스로 냈을 수도 있지만 이 후반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이익을 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야죠. 손실을 내거나 손실을 눈앞에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리그레션이라고 말하는 평균 회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지수보다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나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건 일정 부분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주들 중에서는 뭐 2단 상승이니 뭐 10배, 10루타니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가격 조정을 받던,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는 급격히 내려오는 겁니다. 단기간에.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건 올라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개걸음을 치건 투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리그레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극도로 중앙값으로부터 벌어진 이후에는 향후에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주식 투자는 장 담그듯이 이제 묵혀두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죠. 그거는 정답이기도 하고 정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23% 빠졌으니까. 이거는 네이버, 이거는 카카오, 이거는 LG생활건강, 얘는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포스코, 이거는 한국조선해양.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네. 일본어로 볼까요? 이거는 한국조선해양 37% 빠졌습니다. 포스코 20% 빠졌어요. 얘는 NC소프트 4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이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고추장처럼 간장처럼 묵혀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뭔가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화장품과 관련된 연계된 주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붕괴는 이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장품에 대한 그런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들, 특히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또 찍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게 이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도박성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그 리니지를 하고 있는 아저씨들, 린저씨들한테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근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잡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간장 담그듯이 담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야죠. 카카오는 좀 다릅니다. 카카오는 아직은 진입하지 않은 산업들에 대해서 진입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존속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건 아니에요. 확장하는 산업의 일부 역섹터를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NC소프트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될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관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 업종은 성숙 국면에 있는 산업이에요. 자, 반도체 마찬가지고 백색가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글로벌 탑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 정도만 수도꼭지 이 매출이 극대화되어 있고 이익이 극대화 있다라고 하면 이 기업도 장처럼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꾹 묵혀야 될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이고 포스코, 이 월봉을 보면 이 2007년도거든요. 고점이 10년도 넘게 아랫방향으로 쏟아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조선해양이죠. 얘도 월봉을 보면 장기적으로 쏟아져 내렸죠.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이 붕괴되면 예상치 않은 최악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그들로 인해서 돈을 따려고 쫓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리딩방이나 이런 주식 리딩방이나 이런 쪽.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행동이고, 이게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느냐? 아주 단순해요. 투자자가 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지 그냥 남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쪽집게로 무엇인가를 찝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시는 것들, 그건 좋은데 그걸 단순 정보로 활용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철저히 찰떡같이 믿고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단순 정보로 활용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방대한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내 것으로 채워나가면서 투자를 반복하셔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공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자산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전부 다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지수로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 부동산도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개별 주식이 어려우면 그냥 지수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수로 투자해서 그냥 오랫동안 묵히면 은행의 이자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기가 싫죠.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런 개별 주식을 하시려면 섹터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장을 사지 않는 거라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이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